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7년 만에 가장 부진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데다 수출까지 부진해 4분기 GDP 성장률은 더욱 나빠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다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0일 다우지수는 189.73포인트 오른 9,180.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환란 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 전망지수 BSI는 65로 9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엔화 강세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저렴한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해 한국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와 항공업계는 불황 탈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월 철수하는 한국 자위툰 부대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며 그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급등과 그리고 예상보다 양호한 GDP 수치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전날 FRB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 데 이어서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증시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 장중 최고가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정보팀의 남인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사상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참 밝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먼저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먼저 어저께 미 GDP가 감소폭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소식에 다우가 9,000선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89.73포인트가 오른 9,180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2.49%, 그리고 S&P 500도 약 2.58%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가 오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장 초반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GDP 성장률이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하회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GDP가 0.3% 정도 성장률이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으로 가면서 아직 소비는 좀 멀었다.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가 줄어서 1991년 이후에 첫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지금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약 47만 9천 명 정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게 나왔다는 소식으로 장 막판에 들어서 상승한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 고용 동향 그 실물 경기 여파로 이후에 있을 그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미국의 그 GDP가 예상치보다는 물론 하회는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좋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또 악재는 이 실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기업들의 인적 구조 조정이 이제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악재도 분명히 상존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요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인텔이 7.2% 상승을 하고요. 머크가 네. 3.9% 정도 오르는 등 블루칩들이 전반적인 그런 오름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장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락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 인도분 서부 텍사스형 원유 같은 경우에도 2.3% 하락한 65.96달러에 마감했는데요. 네. 이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최근 뉴욕이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이 딱 적합하겠죠. 자, 이렇게 그 시장이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크게 요동치고 있는 이유. 자, 그 이유를 크게 정리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고 또 VIX, 빅스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에 대한 지수가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 네트워크가 굉장히 빨라졌다. 즉 정보 유통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미 증시에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 증시의 모습을 보고 다음날 아시아 증시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먼저 급등락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미 증시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증시가 어떤 급등락을 보치지 않는 보합 수준에 있더라도 먼저 아시아 증시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그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점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광범위하게 불안감이 좀 빠르게 퍼지는 그런 모습을 증폭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파생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또 데이 트레이더의 어떤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도화되고 발빠른 그런 대량 매매 전략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위주의 그런 매매 전략들이 특히 장 초반과 장 마감 그 시간대에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아시아든 서구 시장이든 어디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제 전체 전 세계 시장이 이제 하나로 묶였다. 그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FRB 전 의장이죠. 앨런 그린스펀의 어떤 말 한마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의 시장에 대한 시각과 분석이 워낙 그 설득력을 많이 갖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그의 시각을 드러내는 또 발언을 했다고요? 예. 앨런 그린스펀이 그 주택 가격이 앞으로 그 경기 회복 신호의 키 팩터가 될 것이라고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상반기 정도면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일 주택 가격이 아직은 바닥을 안 보이고 있다. 또 신용 위기가 치를 때까지는 좀 길이 멀었다라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주택 소유자에 대한 그런 강한 지원과 또 시장 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파생 상품의 가격 하락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한 금융 위기 이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 디플레가 진행되고 있다. 그 자산 디플레가 진행되면서 어떤 소비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감소된 소비 여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그것은 실물에 어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 디플레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일단 금융 부분 쪽에서 파생 상품의 원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빨리 막아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융위기의 가장 시발점이 그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그 손실의 폭이 계속해서 깊고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좀 잡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는 어땠습니까? 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FOMC에서 0.5% 금리 인하가 있었고 네. 또 각국에서 재정 지출 및 그 재정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27bp 인하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약 3%인 25bp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IMF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외교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천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지금 중국 증시도 금리나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부동산주를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시부양책 27조를 발표하면서 지금 실물 경기 침체를 급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긴급 메시지를 던졌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가 선행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요. 아시아 증시가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 세계 증시가 맞물려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레이드 증권 투자 정보팀의 남인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상당히 우리 증시가 밝고 힘찼습니다. 주요 지표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코스피 지수는 115.75포인트 상승한 1084.7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0.46포인트 상승한 296.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면서 215억의 이제 순매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1,704억 순매수 보여줬고, 개인 같은 경우는 2,049억의 순매도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네,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인 것은 물론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액수가 좀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우리 시장 특징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한미 간에 이제 300억 달러의 그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그간 이제 계속해서 악재로 잠재되어 있던 외환 위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종식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이제 모양인데, 네. 전일 그 종합지수가 무려 이제 11.95%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만 해도 무려 375개의 상한가 종목이 이제 속출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은 839개의 상승 종목이 이제 나왔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고, 하락한 종목은 뭐 6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철강 금속 쪽에서 14.68%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건설업과 이 증권업종 이쪽에서도 각각 14%, 13%씩 강하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증권과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이 두 업종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일에 그 한 3일 정도 급등한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 저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많으면은 뭐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해서 다시 반등을 한다 이러면은 이러한 물량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새에 보수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오늘 그러한 이제 그 양 세력 간의 이제 그 충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또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이틀 정도의 그 순매수 기조는 그동안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이 헤지펀드의 그 결산, 10월 결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외국인 기조가 순매수 전환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 충돌로 인해서 거의 보합 수준 내지는 순매수 기조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출회가 돼서 어느 정도 매도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이제 1100선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100선을 이제 상향 돌파를 한 이후에 1100선에 안착을 시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가 매수를 생각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저가 이미 매집을 했던 분들이나 오늘 같은 장에서 대응하는 방향을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어떤 쪽으로 잡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예상으로는 한 20포인트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1100선 부분이다라는 이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실 때 상당히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큰 호재가 나왔고 하루 만에 단숨에 천선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분위기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30-40%의 높은 지금 단기 수익률이 발생한 시점인 만큼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든 악재가 이제 뭐 통화스왑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악재가 지금 잠재우는 그런 이제 계기는 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이제 기술적 반등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세적으로 또 상승을 한다고 그래도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쫓기듯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드시 이 반등 뒤에는 이제 다시 반락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1000선 정도는 계속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반락이 나올 때 그때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1135선, 1130선이나 1150선 정도 그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을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좀 하시는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 1100선에서 1130선에서의 그 굉장히 좀 공방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각을 봅니다만은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사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눈앞에 좀 올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이제 5천억에 달하는 미분양 펀드가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제 이 지원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이제 건설사 이런 건설사들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한 이제 좀 악재성 그런 이제 루머가 좀 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 베이시스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전일 베이시스가 이 백오데이션으로 해서 마이너스 4.72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 선물 시장은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백오데이션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이제 유출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백오데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럼 시초가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절충이 된다 이러면 선물은 매수는 상승을 하겠지만은 현물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초가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초가 결정이 만약에 마이너스나 아니면 보합선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러면 우리 장은 이제 장중에 고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이제 사그러들고 오히려 백오데이션을 확장시키면서 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시초가의 고점이 형성되는 그래서 정강 후약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시초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물론 짚어드리겠지만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상당히 그나마 좀 상승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오늘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동국제강,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증권 이런 쪽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 종목인데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삼성중공업과 기아차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의 이제 3분기 영업이익률이 5.2%로 2.3%포인트 하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역시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2009년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1분기부터 작년 그러니까 2007년에 수주를 했던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 이런 해양 플랜트 이런 쪽에서 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상당히 이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황 악화에 따라서 이 조선업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고부가가치 사업을 2009년에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선업황 악화에 비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14,000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약 13,000원 정도 부근에 일단은 현금화 하시는 걸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실적 호전 우량주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537억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이제 1,160억의 적자를 기록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인데요. 4분기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8,00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주가 하락은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매수가를 9,500원 선을 잡아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체적으로 상승 10,000원 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9,500원 선에서 11,000원 선 사이에는 일단 분할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17,000원까지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선이 하회하는 그쪽 부분이 되겠는데, 이 손절가는 이제 8,500원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종목을 왜 파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8,500원 선이 깨진다라면 대체적으로 증시 자체가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봤을 때 현금화 하시고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저점에서 다시 재차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통화 수업이다 뭐다 하는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근원적인 어떤 위기에 대한 해결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은 당분간은 큰 변동성을 전제로 깐 그런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기아차, 두 종목에 관한 추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가 한창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 여러분께 동시효과 분위기를 살짝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동시효과 상의 분위기가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0.74, 포스코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러스 6.25, 한국전력 플러스 4%, 현대중공업 역시 플러스 4%가 넘고요. 자, 그리고 2%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KTNG와 LG디스플레이, LG,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5%가 넘고 삼성물산, SK에너지는 각각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C가 5%, 쌍용량의 6%대의 상승세이고요. SK케미칼과 STX엔진이 각각 3%대의 상승세입니다. 오뚜기가 상당히 상승폭이 큽니다. 10%가 넘고요. 역시 화학 관련주죠. KP케미칼이 11.11%의 비교적 가장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7.63이고요. 그리고 0.18, 0.44%씩 각각 하락하고 있는 신도리코, 한일시멘트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워낙 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신도리코와 같이 일본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3.75% 하락세를 보이는 녹십자, 그리고 LG패션이 마이너스 2.1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미리넷, SK컴즈 이렇게 세 종목이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SK브로드밴드와 키움증권, 신세계푸드, 폴리플러스, 아이디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등등이 하락세이거나 아니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반면 2%에서 한 3%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웅과 메가스터디, 셀트리온, CJ홈쇼핑, 소디프 신소재, 서울반도체, 코미팜, SAP 등등 약 2% 내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자, 소디프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어떤 그 지분 경쟁 가능성이 비춰지면서 상승폭이 컸는데요. 자, 오늘은 플러스 2.6%로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소재가 13% 넘는 상승세, SK컴즈가 12%가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요. 자, 상한가에 들어있던 종목들 가운데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와 그리고 미리넷만이 그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현재 상한가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강보합세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막 장이 시작이 됐죠. 자, 함께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일종 차장께서도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2.72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4.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삼성전자 움직임 없고요. SK텔레콤 역시 움직임 없습니다. KT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포스코와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등이 0.3%에서 약 2% 정도의 상승세, LG디스플레이, LG신세계, 두산중공업 등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금융과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신한지조, 현대차 등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금 현재 워크아웃설이 나돌고 있는 CN그룹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대출액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금융이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 섞인 눈길을 받고 있고요. 녹십자와 LG패션 그리고 SBS 등등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하락세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상승폭도 그다지 크지 않은 밋밋한 장세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상한가에 들어있던 미리넷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마이너스 4.56, 다음 마이너스 2.14, 키움증권 마이너스 4.04, 신세계포드 마이너스 1.8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씩 눈에 띕니다. 태광이 플러스 5%가 넘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상한가에서 빠진 플러스 10.71%, LNF도 플러스 6%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류용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 수합 체결로 110포인트가 넘는 상승 폭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인 12% 상승을 기록했던 오늘 증시가 오늘은 소폭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닥 대비해서 200포인트 상승했고요. 어제 무더기 대형주 포함해서 상한가 종목의 속출현대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과 경계 매물들이 함께 포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국민은행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BIS 비율이 10% 이하로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그 주요 배경으로는 대손 충당금 전입액의 증가, 그리고 수수주 수입과 유가증권 관련 손실 증가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의 그 악재로 일단 상승 탄력을 약화하시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들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신세계 등이 오르는 반면에 합병을 발표한 현대모비스와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어제 177원 하락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한 30원 정도 오른 가격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대응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일본이 마지막 날인 오늘 31일에 27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아마 금융회의를 통해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 단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또는 내일 있을 주말경에는 종합적인 금융안정책에 이어서 재정 확대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9월 사업생산이 일부 분석에서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겠는 예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제 매물에 의해서 위축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제 그 KB 금융지주의 BIS 10% 하회에 따라서 은행주에 대한 심리가 다소 좋지 않은 점이 전반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전 세계 경기 부양에 초점, 11월 들어서면은 전 세계는 이제 금리보다는 아마 경기 부양, 특히 미국의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정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첫째 맞춰주고 있는 경기 부양책의 내용이 재정 확대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철강 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산업재의 철강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LG 이노텍이 LG 마이크론과 합병을 어떠한 일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LG 이노텍과 LG 마이크론의 연말 합병 가능성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거로 본다면 합병 비율을 감안했을 때 LG 이노텍의 LG 마이크론의 주가와 LG 이노텍의 주가 계율은 70% 이내로 좁혀지는 것 타당한데 현재 그 이상 확대된 LG 마이크론의 단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년 3월부터 대기업이 수도권에도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업종과 공장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의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의 공장 증설 제한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진원지인 주택 모기지 채권 시장을 대대적으로 손볼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주택 모기지 채무자들의 주택 가압류를 막기 위해 최대 5천억 달러의 모기지 대출 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진 8개국의 신흥개발도상국을 포함한 G20가 세계 질서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몰락을 예고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제 G8만으로는 위기 조율이 힘들다며 선진 20개국만이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거의 중단됐던 은행권의 중장기 외채 조달이 재개될 조짐입니다. 우리은행은 리먼 사태 이후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만기 2년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해외 채권 발행이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에 1,720억 원이었던 영업적자가 3분기에는 4,65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지만 3분기 실적 악화로 채권단의 매각 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빙그레가 크라운제가 2대 주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빙그레는 다음 달 26일 크라운제가 전환사채 37만 여주를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2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빙그레는 크라운제가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반통죄에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반통죄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위헌 의견이 5표로 합헌의 4명보단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델타 항공과 노스웨스트의 합병이 6개월 만에 결정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합병 법인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항공사로 떠오르게 됐으며 항공업계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정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굉장히 변동성 큰 한 주였습니다. 주식과 환율 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고요. 자, 그래도 뭐 이번만큼은 좀 다르는 거 아니냐,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에 섞인 생각을 갖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자, 먼저 한미통화 수합협정 체결이 결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대형 호재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약간 좋지 않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이 협정은 분명히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화 부족 시달리던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이걸 좀 비유를 해보자면요. 그런 대로 짭짤하게 영업을 해가던
자영업자가 네. 그 이웃들의 사정이 안 좋아져 갖고서 갑자기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그 큰 은행이 우리한테 마이너스 그 통장 한도를 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유동성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하는 불안감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외환위기를 당했다는 그런 과거의 아픔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제대로 그 방향도 못 잡고 연이어 내놓는 대책도 기회를 실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신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미통화수합협정은 이런 시장의 불신들을 뭐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약간 불투명하게 출발하지만 다른 제조들과 같이 맞물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효과가 시장에서 얼만큼이나 지속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사실 뭐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예전에 뭐 써봐서 아는데 이게 뭐 쓸 때는 참 안심스럽고 좋긴 한데 이게 나중에 예. 어차피 갚아야 될 빚이란 건 예. 다를 게 없거든요. 예. 자, 지금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효과가 그렇게 아주 크고 깊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네. 그 세계적인 침체에서 우리 그 한미통화수합협정이 호재는 분명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를 그 뒤엎을 만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당장 미국이 3분기 성장률이 7년 만에 최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계 경제 실물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게 첫째가 문제. 두 번째로는 그 한미통화수합협정 자체에 아직 좀 더 살펴봐야 될 구석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300억 달러를 빌렸는데, 빌리는 한도를 얻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환할 때는 어떤 기준 환율로 얼리 적용하느냐? 지금 현재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오늘 환율이 1,300원인데 그 내년 4월에 갚을 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300원을 앉아서 손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 몇몇 사람들한테 어제 물어봤더니, 네. 정책 당국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 하고는 대답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경기 침체라는 경기 위축이라는 이제 거의 확정된 악재가 큰 게 하나 도사리고 있고, 예.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하는 이제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 같은 있을 수도 있는 그 악재가 하나 있고, 있을 때 봤을 때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그 악재를 끌 수 있는 어떤 뭐 작은 소화기가 하나 생겼다. 그렇게 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예. 하지만 또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예.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번 주 주식시장을 보면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네. 그때는 처음에는 폭등세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폭락세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하루 그 지수 등락폭이 무려 157%포인트였는데요. 이건 시장 불안, 현재 시장 상황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장이 바로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장세를 그나마 이끌어나간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뭐 이틀 동안 7천억을 거의 투입하는 그 대규모 매수에 나서서 그나마 장을 비춰준 상황에서 단기지만 대형 호재로 보이는 그 수합협정 소식이 들리니까 장이 뛰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갈지를 어떤 도구로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그걸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찾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 동향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시장에서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통합 수합 협정이 그 호재로 맥혀서 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은 내려간다고 보면은, 이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날 수 없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면 주식은 높게 팔고, 그리고 달러는 싼 원화를 팔아서 보다 많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셀 코리아의 아주 좋은 찬스라 이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혹시 그 매도의 타이밍으로 생각한다면은 반대로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어떤 그 대량 순매도세는 일단은 뭐 잠시는 좀 멈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매도세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10월 한 23일까지 한 달 동안 거의 팔아치운 것만 한 4조 원이 넘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외국인들이 이번 그 뉴스를 어떤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아주 팔고 떠나기 좋은 그런 시장 여건이 성숙돼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드네요. 그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물론 어제도 순매수했고 하지만 좀 소액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규모가 작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팔고 나갈 때 그냥 그 외국인들이 무작정 내파는구나 이런 신호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량 매도를 하면서도 상징적으로는 그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외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또 매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보유했던 기간은 얼마인지 하는 면밀한 그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 2, 3일새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순매수 샀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안 팔았다, 좀 이제 덜 팔았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외국인들의 동향과 관련해서요. 또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통화수합협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좀 전략적으로 이 효과를 장기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이걸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전략적인 해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미국이 달러를 우리한테 300억 불이나 그 한도를 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제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 부족한 외화 유동성에도 충당을 하고요. 네.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한데, 자,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원화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미국은 별로 원화를 가지고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거든요. 그 정부 당국자 한 사람은 이런 질문에 과연 미국은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하는 질문에 그냥 갖고 있을 거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미국은 왜 그냥 갖고 있을까요? 미국은 원화를 도대체 어디다 쓸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FRB가 그 한국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업체들에게 달러를 줘서 원화로 그걸 사들이면 한국이 그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달러 가지고 결제하는데 전혀 그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첫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의문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과연 미국은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왜 그냥 갖고 있으려고 우리한테 이만한 혜택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그 국제 금융 질서, 세틀짜기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주 초에 중국 총리와 소련의 러시아의 대통령이 네. 서로 만나서 달러 안 쓰기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끼리 자국 간 두 나라 간 수입과 수출 교역에 있어서는 그 위엔화와 루블화를 쓰기로 합의했던 거죠. 이게 그 얼마나 위력이 클 것이냐, 당장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교역액이라고 해봐야 334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중 교역액의 약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흑자가 2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 미미한 숫자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런 흑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국 통화의 국자를 추진하겠느냐, 강도 높게. 그런 점에서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가 국제 금융질서를 세트를 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건 중국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이게 세계 1위 또 3위인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서 자국 통화 밀어낸다. 미국 심하게 말씀드린 미국 달러를 좀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네.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군이 필요한 겁니다. 줄 세우기를 좀 하는 거군요. 예전에는 이제 핵폭탄 가지고 미국이 없는 나라를 갖다 핵우산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기존에 있는 G8 같은 선진국가 말고도요, 좀 경제 규모가 좀 큰 나라들, 멕시코나 브라질, 또 싱가포르, 한국 같은 요번에 통화수합부 협정 체결 대상국으로 추가된 네 나라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G20 회의든 다음 달 초에 열린 G20 회의든 아니면 새틀짜기에서 달러 우상으로 너희들 편입시켜 줄 테니까 우리 말 좀 들어주라, 우리의 입장을 좀 들어주라 예. 하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어제 방송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세계 리더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관한 방송을 보니까 한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가 뭐 향후 한 10년 이내, 10년 정도 후에는 이제 뭐 동아시아 쪽에서 어떤 공동 통화라든가 어느 한 나라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뭐 단일 통화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장인은 예측한다 그런 멘트를 하는 것도 예.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세계 기초 통화인 달러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사실 그동안 상당 부분 유지되어 오던 미국 경제 어떤 영향력이 흔들릴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우려감이 이런 방향으로 해결책으로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장 달러가 아쉬운 판국에 이런 협정이 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환영할 만합니다만, 네. 글쎄 달러 우선이라는 게 옛날하고 달러의 지위가 좀 변했거든요. 그렇죠. 옛날처럼 튼튼하지 않고 낡고 군데군데 좀 해진 게 있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도 국내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호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경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자, 오늘 자기 우군들을 이제 많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 이제, 이번에 이제 G20 체제로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새로이 어떤 주도권 자체가 재편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 G20라는 그 모임 자체도 어떤 그런 방향으로 시각을 갖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만 이번 G20에서는 그렇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기 말인 부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이 어느 분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분의 의중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네. 서로 간의 공조 원칙, 우리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서 각국이 협조하자는 공조 원칙에 합의하는 구두선에 머물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경제에 관한 상황을 아주 심층 있게, 심도 깊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우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의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패널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2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 8포인트가 상승한 각각 한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일단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강 후약 장세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그 말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은 현재 35원 80전 오른 1285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커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